제2회 2018년 9월 문제입니다. 이제 경영혁신과 ERP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우드 ERP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ERP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서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걸 이용해서 ERP를 진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답 1번이죠. 1번. 클라우드를 통해 ERP 도입에 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클라우드 ERP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ERP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이렇게 ERP 프로그램 설치해서 연습하시는 건 교육용이라 무료인 거고요. 원래 정품 ERP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도 가격이 상당히 나가고 또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니까 중소기업들이 접근을 못해요. 중소기업들이 접근을 못하니까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서 서버는 뭐 예를 들어서 더존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ERP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입니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ERP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클라우드 ERP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요.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뭘까요? 딱 봐도 눈에 보이죠? 생산, 판매, 재무, 회계, 인사 관리 등의 활동을 각 시스템별로 개발, 운영하여 의사결정 시에 활용한다. 아니죠. 시스템별, 업무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ERP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합된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얘들을 다 따로따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통합된 환경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ERP의 목적인 거지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이요. 다음 중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뭘까요? 여기에서 하여튼 말 되게 어려워요. 그죠? 여기에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한다. 아닙니다. 차세대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기죠. 그런데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2번 보시면 ERP 시스템 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ERP의 핵심 요소가 된다. 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리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도 지원하고 뭐 리포트, 쿼리, 대시보드, 그다음에 스코어 카드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즉, 더 진화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한다. 얘는 오히려 퇴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요런 것만 나와주면은 문제 풀기 되게 쉬워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죠? MRP1, 그 다음에 MRP2, 그 다음에 ERP, 그 다음에 확장형 ERP. 즉, 답 몇 번이 됩니까? 4번 되죠? 물리 쪽에서는 요 확장형 ERP2 뒤에 뭐가 나옵니까? SCM이 나오죠? SCM. 요거 MRP1, MRP2, ERP, 확장형 ERP. 요거 발전사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이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뭘까요? 전면 개편. BPR이죠. BPR.
비즈니스 프로세싱 리엔지니어링. 전면 개편한다, 급진적 재설계한다. 그러면 BPR이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BPR. 그 다음에 문제 6번이요. 다음 수요 예측 방법 중 전문가 집단에게 실적이나 예측 데이터에 대한 설문을 수차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집계한다 그랬죠. 전문가 집단에게 실적이나 예측 데이터에 대한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설문을 수차례 실시한다고 그랬죠. 이거 뭐를 얘기합니까? 설문지 보내갖고 자료 취합해서 또다시 보내고 또 취합하고 해서 최종 결론 도달하는 거 뭐예요? 델파이법, 델파이 방법입니다. 이거는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델파이 기법은 신제품 개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의견을 받고 그걸 취합해서 또다시 배포해서 의견 받고 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거. 델파이 방법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에서 장기 판매 계획 수립에 포함할 내용. 장기 판매죠. 장기 판매 수립에 포함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뭘까요? 판매 촉진 계획이죠. 판매 촉진이란 건 장기성 계획이 아니에요. 얘는 단기 계획이에요. 단기 계획. 지금 당장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장기 판매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시장 아니면 판매 경로 같은 거를 뭐 새로 개척하거나 강화하는 거 이런 게 장기지 판매 촉진은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판매 계획입니다. 그래서 7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문제 8번이요. 다음 보기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목표 매출액. 목표 매출액을 구하실 건데 목표 매출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 매출액을 구하실 때는 우선 지금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간 고정비가 200만 원입니다. 연간 고정비가 200만 원인데 그러면은 고정비가 200만 원인데 고정비 나누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단위당 판매가 마이너스 변동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번 이대로 해볼까요? 고정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 다음에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판매가가 800원인데 변동비가 400원이에요. 빼면은 400원이죠. 그럼 200만 원 나누기 40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 나누기 400. 200만 원 나누기 400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5천이죠. 5천. 5천입니다. 그러면 5천. 이거 뭐예요? 5천 개죠. 5천 개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5천 개 곱하기 얼마요? 800원. 그러면 58, 40. 그 다음에 0이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하시기 쉽게 400만 원. 400만 원 나오죠? 4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고정비 총 200만 원을 단위당 판매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는 거예요. 단위당 변동비 빼면은 200만 원 나누기 400인데 요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건 뭡니까? 5천. 5천은 목표 매출 수량이죠. 목표 매출 수량이 5천 개인데 단 판매가가 얼마씩입니까? 800원씩입니다. 800원씩이면 어떻게 해요? 58, 40, 4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가겠습니다. 거래처이 고객에 대하여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 뭘까요?
여기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는 교차 비율이에요. 얘가 가장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건데, 교차 비율은 거래처나 고객에 대해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할 때, 교차 비율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목표 매출액 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 답은 2번이요. 그 다음에 다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가격 탄력성이나 품질, 제품 이미지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답 몇 번일까요? 가격 탄력성, 품질, 제품 이미지와 관련된 요인. 여기선 고객 수요죠. 고객 수요입니다. 고객 수요. 그 다음에요. 11번. 재고를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재고를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경제적 주문량 또는 로트 사이즈로 구매 또는 생산을 하게 되어 당장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잔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고, 이거 뭡니까? 당장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거, 요거 순환재고죠. 순환재고입니다. 순환재고. 그 다음에 문제 12번이요. 다음 중 물류 거점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할 비용 지표라고 했습니다. 비용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비용 지표에 대한 가장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뭘까요? 이것도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거 답 4번이죠. 4번. 우선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네, 물류 거점들이 많으면 재고 비용 늘어요. 그 다음에 고정 투자 비용은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한다. 네, 창고 많이 지면 당연히 고정 투자 비용 늘겠죠. 수송 비용은 일회당 수송량과 수송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네, 양이 많고 거리가 늘면 당연히 늘어요. 이 변동 운영 비용은 물류 거점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답은 4번이래요. 인정은 못하겠는데 답은 4번이래요. 왜냐면 이제 이게 질의를 했을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전체적인 비용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변동 운영 비용은 물류 거점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답은 4번이래요. 뭐 큰 변화는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 거점의 크기가 만약 크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당연히 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문제의 논리는 뭐냐면, 총 100이라는 물류를 했을 때 10씩 10군데 나눈 거나 뭐 50씩 2군데 하는 거나 똑같다 막 이런 개념인데, 요거는 1, 2, 3번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4번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 운영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비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약간. 그 다음에 13번. 유통소요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죠. 여기에서 유통소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로 적합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번이 답일까요? 당연히 1번이죠. 왜? 유통소요 계획을 짜는데 고객의 미수채권 현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객의 미수채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요. 다음 중 화물 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찾으랬죠.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여기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뭘까요? 철도 운송은 도로 운송에 비해 안전도가 높다. 네. 철도가 훨씬 안전도 높아요. 항공은 긴급서류, 소형화물 급송에 적합하다. 철도는 안전도가 높다. 맞고요. 항공, 긴급서류나 소형화물 급송에 적합. 맞고요.
해상 운송은 대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해상은 대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 맞아요.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도로 운송은 소규모 자본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하는 게 도로 운송이에요. 왜? 화물차만 있으면 되죠. 규모의 경제성 크다. 아니죠. 오히려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돼요. 4번. 그 다음에 15번. 경제적 운송을 위해 운송수단 운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요거는 1번 아니면 2번이죠. 공차, 영차.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서 답은 1번입니다. 공차율의 극대화 원칙. 공차율은 극대화하면 큰일 납니다. 공차라는 건 차가 비어서 다니는 거, 영차라는 건 차가 화물 싣고 다니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 차로 다니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야 되는 거죠. 공차율은 최소화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공차는 최소화, 영차는 극대화. 그래서 15번 답은 1번이 돼요. 그 다음에요. 16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 그랬습니다. 뭘까요? 여기에서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를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주문 정보를 바탕으로 주문대로 꺼내서 출하하는 과정. 주문대로 꺼내서 출하한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주문은 당연히 오더지요. 오더 피킹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에서 전통적인 구매 기능과 다르게 최근 강조되고 있는 현대적인 구매 기능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 이거 뭡니까? 가장 잘 나타내는 거. 총원가에 집중하는 거죠. 총원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단순 구매, 단기간 성과 아니면 요청하는 거에 대한 업무만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전 계획부터 해서 총 원가를 최소화시키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조달 방법, 의사결정 시 원가 측면에서 외주 생산보다 자체 생산이 더 유리한 경우 차지했죠. 즉, 다른 데다가 생산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면 더 유리한 거. 우선 기술 진보화가 예측된다. 즉, 기술 진보화가 예측되면 외주로 해야 되죠. 기술이 계속 바뀐대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대응을 하려면 비용만 많이 늘어요. 그래서 기술 진보화가 되는 경우에는 외주입니다. 모델 변경이 잦아도 당연히 외주로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얘도 그때그때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계절적 수요를 갖는 품목이다. 계절적 수요를 갖는 품목도 가능하면 외주를 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생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낮은 경우. 말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비용이 수입보다 낮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공급자가 입찰가 또는 견적가를 제시할 경우 기초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입찰가나 견적가를 미리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뭘까요? 예정원가예요. 예정원가입니다. 이 정도 가격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원가, 예정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매 방법의 종류로 가장 적합한 거 찾으라고 그랬죠.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이나 상비 저장 품목 등의 적합한 방식이다. 계획 구매로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한 방식이다. 여기까지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거 보시면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일정량을 미리 구매하고 구매 창구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이 뭡니까?
시장 구매, 예측 구매죠.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시장 구매. 해서 이론에서는 아무리 못 맞아도 8개 이상 맞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론을 공부해 놓으셔서 이론을 잘 점수가 좋으시면 실무에서 그만큼 부담감이 줄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